아인슈타인의 일반선택성 원리입니다. 이제 그 원본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기술하는 수학 체제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이 약간 4차원 시공간인데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시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힘이 중력이 이제 두 물체가 이렇게 땡긴다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 힘이 없고 그렇게 두 물체가 땡기는 거는 중력으로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질량이 있으면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내려가는 거지. 기하학적으로 내려가는 거지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힘이나 중력이나 이런 것은 시공간이 뒤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식은 아주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장관 식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스페이스 타임이 이 세상 우주의 스페이스 타임이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됐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요 식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질량도 있고 물질인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분포가 돼 있고 이게 찌그러져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 두 개입니다. 결론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물질과 질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 두 개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게 파이고 파이 3.1425 25 장분 어쩌고 파이고 G는 뉴턴의 중력상수고 빛의 속도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수학으로 표현을 하는 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이런 거죠.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별이나 이런 경우 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공간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걸 갖다가 기술을 하는데 이제 골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도 이제 수천만 들좀 복잡해지는데 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4차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질량이 있고 어제 물체가 있으면 찌그러지잖아요. 시공간이. 이건 2차원으로 4차원을 2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시각화한 건데 찌그러지고 물렁물렁 말랑말랑하니까 이 상태를 기술하는 게 까마치기 힘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제 이 장방력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성분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이제 텐서라고 그러죠. 텐서. 그게 너무 이제 재료공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무튼 못 본 것 같은데 웬걸 11월 아까 20일 날 했는데 한 달 만에 딱 나오는 거예요. 슈바르츠 실츠라는 유태인 이 양반인데 요거하고 한 달인가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2차 대전인데 독일군 이때는 나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태인이지만 이제 독일군 장교로 나가고 싸우다가 그 유태인 유전병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아주 그냥 정말 아인슈타인보다 수학을 훨씬 잘했으니까 세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칼 슈바르츠가 그 해를 푸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뭐냐면은 회전하지 않는 땅땅 구형체의 일 경우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어떤 해가 될 것에 풀이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인데 아인슈타인은 택도 없는 얘기다 그랬어요. 편집받고. 말 같은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하면 한 달인가 한 두 달 때 1월인가 5월이니까 5살 때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네덜란드 스위테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푸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그 풀이 중에서 물건이 없는 우주, 물질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 진공이죠. 그거를 이제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진공 에너지, 암흑 에너지,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를 계산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로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풀었고,
17년인가 17년 2년 후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아까 드시테르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 아무것도 없는 물질이 하나도 없는 그 우주를 갖다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으로 풀었더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주가 계속 진화를 해야 돼요. 막 팽창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우주가 계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 2017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방정식 만들고 난 2년 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드시테르하고 이제 반대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이라는 건 영원히 끊임없이 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끊임없이 있다. 변치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정적인 우주입니다. 정적인 우주다. 물질이 새로 생기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 무궁하게 계속되는 우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세상에 이제 별도 있고 뭐 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럼 중력은 만유인력이기 때문에 끌어당기잖아요. 중력이 끌어당기면 결국은 무한한 세상이 이제 막 흘러가게 되면 그 물질들이 다 이렇게 서로 중력을 작용해서 한 군데 다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력이 콜랩스 된다고, 중력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한 군데 다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모이면 끝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우주는 정적인 우주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요 항을 갖다 넣은 겁니다. 넣은 거니까 아까 요거는 이제 기하학적인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힘이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중력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걔네들을 중력 붕괴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방해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걸 넣은 겁니다. 그냥.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람다라고 이렇게 쓰고 대문자 글이 써. 이걸 우주상수라고 그냥 부른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요걸 붙였더니 그래야 우주가 이제 한 군데로 중력이 쫙 한 데 뭉쳐서 붕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붙인 겁니다. 붙였는데 그 후에 약 22년이니까 7년쯤 지났어요. 7년쯤 지나서 그 알렉산드로비치 이제 프리드만이라고 러시아 사람인데 알렉산더는 이제 독일에다 논문을 했으니까 이제 알렉산더라고 근데 알렉산드로비치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의 방식을 또 푸는 거예요. 또 풀어갖고 풀었는데 이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아까 드시테르는 물질이 없는 우주로 했는데 이 사람은 물질이 이때 아주 균질하게 있는 우주. 그러니까 뭐 별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물질이 있고 진공이 아니고 이런 우주죠. 그거를 계산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우주가 팽창하거나 아니면 수축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을 했더니 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거라고 얘기는 안 했고 자 그냥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면은 우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수축을 하거나 팽창을 하거나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오래 살았으면은 또 이 좋은 적을 했을 건데 신혼여행 갔다가 그 기차역에서 뭐 우크라이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차역에서 씻지 않은 배 먹고 죽었어요. 37살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프리드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건 물리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수학 분석에 주로 몸을 넣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세상을 타개해버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또 한 사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벨기에 이제 루벤베르의 조르지 르메트르입니다. 신부인데 이 사람은 아까 이제 그 프리드만하고 전혀 다른 어프로치로 또 다른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방향을 푸는 거예요. 풀었더니 아까 프리드만하고 거의 똑같은 결과가 얻은 거예요.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는 팽창한다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리로 그걸 얘기해요. 수학으로 방정식도 풀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논문을 어디다 냈냐면은
브뤼셀 뭐 연고지 이런 아무도 안 그 불어로 된 이런 데다 낸 거예요. 학교 뭐 학보 같은 데 이런 데다 낸 겁니다. 이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 이제 이게 논문인데 그 루벤 대학의 문서 유적인가 뭐라고 그러죠? 아카이브 헤리테이지 문화 유적으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 논문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했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팽창한다는 거를.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영국의 누굽니까 승계이 이걸 이제 알아본 거죠. 알아봐갖고 27년에 이제 이걸 했었는데, 이 이론이 이제 2년 후에 29년 에드윈 허블이 이걸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허블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멀리 있는 은하가 멀리 간다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왜냐면 그 팽창이나 이 사람은 이런 그런 물리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못하고 다만 이제 저런 걸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2년 후에 나온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법칙은 이미 르메트르가 그 남이 잘 안 읽는 문제라서 그렇지 이미 2년 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라고 이제 수정을 했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자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주는 팽창한다입니다. 팽창한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도 그렇고 실제로 관측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붕 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주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갖고 중력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붕괴되는 거를 방해하는 우주상수를 하나 이렇게 넣었는데 보니까 팽창하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에인슈타인은 그렇다 해갖고 내 일생일 때 대실수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조지 가마프가 이제 약간 펑이 좀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주가 팽창하는 우주상수를 내가 넣은 거는 내 일생일 때 실수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로 보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콧방울도 안 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 거죠. 보호가능성, 당신의 계산은 정확하지만은 피직의 당신의 물리학은 형편없다. 그리고 이제 혹평을 했던 겁니다. 근데 팽창한다는 게 발견하고 나서는 극찬을 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런 이렇게 만난 건데, 이 사람한테 젊었을 때고, 이거 후회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르메트르가 또 하나 지적한 게 있어요. 또 하나. 그겁니다. 이 사람이 넣었다가, 아인슈타인 넣었다가 그걸 뺐다고, 취소! 그러면 이제 뺐다고 그랬잖아요. 뺐는데 한번 보세요. 요거 기하거든요. 기하죠. 요거는 에너지와 질량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를 중력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항을 하나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하학인데 기하학적 모양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이항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부호가 바뀌는데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르메트르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다. 이게 단순히 그건 실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르메트르는. 근데 이제 그게 70년 동안 증명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확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주상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못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제 이게 1998년에 호주하고 이제 미국, 천문대 이제 관측가들이 발견을 한 거죠. 뭘 발견했냐?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55년 전부터 가속 팽창하고 있는 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두 팀에서 발견을 했는데 초신성으로 발견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우주상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우주상수가 없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엄밀한 측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측정한다는 걸 이제 보고 이 사람이 두 팀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저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발표를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조심스러워갖고 그러다 나중에 확신 얻어갖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로 미정리학적인 사이언시지에서
특집 표지로 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라는 사진이에요. 우주 가속 팽창한다.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고 악셀레터 밟아갖고 가속 팽창한다 하는 걸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주가 그냥 쭉 팽창한다 하는 얘기고, 요거는 고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해요. 그죠?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근데 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초신성 한 60개 정도 갖고 나온 데이터거든요, 이게. 그 다음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아갖고 긴가민가했는데, 자기가 그 수많은 60,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초신성인데, 그 나온 겁니다. 그 뭘 했냐면은, 아주 한 수백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은하가 생각보다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는 거는 멀리 갔다는 얘기죠. 멀리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 1911년에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우주가 팽창한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합니다. 빅뱅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쫙 터진 겁니다. 그 운동 에너지 관성에 의해서 쫙 퍼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1998년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되겠냐면 그렇게 막 퍼지는데 점차적으로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물질이 있으니까 중력이 이제 끌어당기고 해서 언젠가는 이게 쭉 되다가 아주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좀 작아질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반대 결과가. 오히려 그 반대로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재행 방법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한 그 저겁니다. 멀리 있는 물체는 이제 멀리 있을수록 그 빛이 그 거리의 반비례해서 이제 흐려지잖아요. 흐려지는 거 거리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파장, 멀어지는 물체는 비파장은 이제 길게 늘어지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치우치고, 가까이 다가오는 거는 이제 압축이 되니까 파란색으로 되는 건데, 이제 빨간색으로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그 비파장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얼마큼 멀어지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사실은. 합친 건데, 이게 이제 초신성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물리학 책이나 이런 데서 이게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도플러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건 도플러 효과가 아닙니다. 물체가 흐르는 거는 다가가는 거, 멀어지는 거 하는 거는 그건 도플러 효과입니다. 병찰이 레이건으로 쏘가는 이런 울리는. 그래서 우주에 팽창되고 하는 건 도플러 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폴 데이비슨가 누가 그 얘기했어요. 유명한 물리학자들조차도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혼돈하기가 쉬운 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 그래서 이거는 빛보다 더 빨리 팽창할 수 있어요. 도플러 효과로 설명이 발견한 사람은 처음에 도플러 효과로 발견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도플러 효과가 아니라 우주 팽창의 자체로 관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이제 스케일 팩터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얼만큼 커지느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얼만큼 커지느냐. 그 비율로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G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 1000 얼마까지 들어가 있어요. 1000 얼마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별을 재는 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연주시차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여기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거 덜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길이를 재는 거죠. 근데 무슨 별로 재냐면은 그 케페이드 이제 이 변광선을 재는데 케페이드 변광선은 우리가 잘 그 천문학적인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주기적으로 광도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광도에 따라서 빛, 질량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 거리를 좀 역산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근데 그 허블이 쟀던 건 요 이제 케페이드 변광선으로 쟀던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데이터가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허블 데이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변광선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변광선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 특징이 틀린.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해갖고 지금 쟀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재는 건 뭐냐면 초신성으로 재는 겁니다. 초신성이 이런 겁니다.
질량이 큰 별이 이렇게 쌍성계를 이루다가 하나가 잡아먹는 겁니다. 태양 질량이 한 1.4배 정도 되면 빵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슬로우 모션으로 한 거고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터져버립니다. 터지는데 그때 터졌을 때 밝기가 태양의 500배, 45배에서 55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태양 밝기에. 그리고 그거 하나 터지면은 그 초신성이 있는 은하 전체의 밝기만큼 밝아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은하에 있는 것도. 그게 이제 초신성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 타입 1A라는 타입이 이렇게 이제 터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았다가 광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은하계 같으면은 저 1600몇 년에 하나 터지고 아직 터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하계에 몇백 년 있다 하나씩 터집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은하에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가 반짝이도록 보면은 반짝이도록 들면은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뭐 100년에 한 개 발생한다고 하면 100개 은하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못 봤는데 1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8년에 그 초신성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 초신성의 밝기를 보면은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리가 똑같기 때문에 전체가 폭발하고 한 200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 밝기를 측정을 하면은 그 거리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98년에 할 때 그거 이제 60개밖에 이제 몰랐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내가 모르겠는데 한 몇천 개, 몇백만 개가 될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걸 이제 잰 거죠. 쭉 쟀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드 시프트는 아까 이제 멀어지는 속도죠. 멀어지는 속도에 이제 거리를 비율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딱 보면은 이게 약간씩 벗어나 있어요. 그죠? 벗어나 있는 건 이건 특이 속도라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들이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직선입니다. 직선이고 허블이 발견했던 건 요 부분. 그 당시에는 기껏해야 한 600만 광년인가 그것밖에 못 봤으니까 그 기술이 저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허블의 법칙은 이제 우리 비례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블의 상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비례 상수, 허블의 상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건 상수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20세기에는 상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기울기가 변하잖아요. 이제 각종 이제 모델이 이론 모델인데 이론에 따라 다 이게 변하는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허블 콘스탄트라고 부르면 안 되고 허블 파라메터라고 불러야 됩니다. 허블 파라메터라고. 허블 파라메터라고 절대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누가 썼는데 이거는 미스컨셉트다. 이건 피직스 물리하는 사람조차도 이걸 갖다 허블 상수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허블 상수라고 왜 그런 상수라고 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다음 쫙 몇억 광년에서 떨어지고 그 시간상으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대 비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간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상수지만 그래서 이 멀어지는 속도는 정확히 얘기한다면 허블 상수를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허블 파라미터. 이거 제로 이렇게 붙인 건 지금의 속도입니다. 지금의 팽창 속도입니다.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준 거죠. 현 시점을 의미하고 단위는 이제 킬로미터 세컨 퍼 메가파스칼 이렇게 메가파스칼은 300만 광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블이 했던 그 비상 속도인데 이건 이제 택도 없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부정확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잰 이 허블 상수가 허블 파라미터죠. 허블 파라미터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냐면은 근본적으로 첫 번째 허블이 쟀던 거는 이제 그 캐피드 변방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된 거고 두 번째 98년에 그 가속 팽창을 발견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뭘 알았냐면은
어떤 천체죠. 옛날 천체들, 퀘이서나 이런 천체들은 분명히 나이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리가 짧아. 그게 이제 퀴션 마크였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저걸 했었잖아요. 음양진동 BAO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빵 터지면서 암물질이 이제 물질하고 터지면서 오광면이 이렇게 쫙 한 BAO 음양진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음양진동으로 계산해 보면 가속팽창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가속팽창이 98년에 초신성 이게 발견되면서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겁니다. 아, 맞다. 이 가속팽창이 배설이었구나 하고. 그래서 두 번째 텐션이라는 건 허블 상수를 둘러싼 갈등, 긴장,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번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은 초신성으로 허블 파라메트를 재는 거는 지금 여기, 이겁니다. 초신성으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냐면은, 대략 73쯤 돼요. 숫자만 얘기해서 단위는 이걸 빼고, 73 킬로미터, 메가 73쯤 나오는데, 이 BAO, 음양진동이나 배경 복사를 이제 정확하게 우주에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로 된 거는 대략 한 67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 8%에서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초신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초신성으로 된 우주의 팽창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허블 파라미터죠. 현재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년이다 얘기하는 거는 요 CMB를 바탕으로 하는 그 계산입니다. 이건 아주 엄밀하거든요. 현대 지금 람다 콜프메터 빅뱅 이론하고 딱 들어맞는 이론이고 굉장히 엄밀하고 정확한 이론입니다. 근데 초신성으로 한 거는 너무 틀립니다. 8% 10%면은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998년에 발견했을 때는 이게 오차가 굉장히 컸었어요. 기술이 없어갖고. 근데 지금 제임스의 망원경이 먼저 쭉 해갖고 점점 이렇게 세밀히 들어갖고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오차 범위로. 오차 범위가 없이 정확히 잴수록 이 차이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허블 텐션이라고 해요. 허블을 싸우고 허블 상수를 둘러싸고 일어난 그 긴장감.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지금 현대 빅뱅 이론, 람다 콜드 메터 빅뱅 이론은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초기 우주에는 아무 분이 지금 다 같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력하고 하는 뭐만 있던데, 그냥 별로 이렇게, 대안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 신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으니 일단 이거 빼겠습니다. 빼는데, 일단, 초신성으로 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케페이드 변광성을 이제 재려면은, 그거는 은하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잽니다, 일단. 재고, 요것이 보이는 가까운 은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젤란 은하나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케페이드 변광성의 그 밝기와 이런 걸 재고, 거기에 있는 초신성을 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을 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라고 그러죠. 디스탄스를 해서 사다리가, 측정의 사다리가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측정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임스 웹이나 이런 거를 이제 최근에 쟀거든요. 재미는 그 초신성 재면 아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요거의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신성을 재려면은 몇백 걸리는 거죠. 가까이 있는 우리 은하나
마젤란 성원이나 뭐 몇십 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초신성과 케페이드 대망선에 그걸 재고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재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가설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우주에 여기 필라멘트 구조가 있죠. 필라멘트. 여기 이제 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은하가 아니고 은하 단위, 은하 그룹입니다. 이거 은하 한 개가 아니고 수만 개, 수천 개가 있는 게 여기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는 여기 표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필라멘트나 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코스믹 웹이라고 해요. 코스믹 필라멘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빈 공간들이. 이걸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보이드라고 빈 허공이라는 얘기죠. 거기 이제 별이나 은하가 거의 없어요. 은하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은하 단위나 은하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은하 단위가 이렇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론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초신성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면은 물질이 없는데 오면은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이 빨리 올 거 아닙니까? 중력에 이제 휘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물질이 많은 데 가면은 중력 때문에 휘어지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효과다. 로컬, 군데 이렇게 빈 구역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고, 빨리 이제 빛이 통과하는 거죠. 안 그런데 이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까지도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최근까지 이렇게 오늘 내고 어디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인가 또 이거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우주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이걸 발표해놓고 그럼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다 이제 영국식도 한번 닫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사이에 그냥 막 언론에 막 떠들고 이거 막 팽창했다고 막 떠들고 하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에 다 발표되고 그래서 아주 나쁜 시기에 나쁘게 이게 발표됐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거 어떤지 저건데 이렇게 빈 보이드 그러니까 우리 은하 같은 거 이게 전부가 안 찍힙니다. 우리 은하 같은 거는 그리고 우리 은하는 요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침이 있기 때문에 아니 초신성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시간이 빨리 오지 않나 그러니까 빨리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별로 과학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신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걸 이제 타임스케이프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주가 이제 그렇게 가속 팽창하다 뭐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초신성 그거 갖고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B 138년 전에 우주 배경 복사에 바탕을 해서 아주 엄밀한 그 계산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가속 팽창 초신성은 하나 이제 보도자료고 데이터도 너무 틀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BA라고 했잖아요. 음영진동 그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 초신성의 거리 하나 갖고 우리가 가속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론들이 타당하려면은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BNB 데이터는 왜 이렇게 나오고 BAO는 왜 이렇게 나오고 다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근본적인 거는 아까 프리드만의 식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해가고 팽창한다는 걸 아는 기본 취지는 뭐냐면은 우주는 균등하답니다. 균질하다. 별들이 많지만은 대략 봐서 한 3억 광년 범위에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제 아이소트로피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거의 다. 그 다음에 균질하고 그걸 바탕으로 둔 건데 다시 말해서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피죠. 우주의 원리죠. 코페르니쿠스가 우리 지구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것 어느 것이나 똑같다. 특별한 장사가 없다는 기준에 바탕을 써서 한 게 지금 우주 팽창이고 항원에너지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다.
우주가 불균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일단 계산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이게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지진은 대세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대세가 되려면 아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학 모델로서 이거 해봐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요거는 이제 2024년 한 겁니다. 이건 아까 이제 BAO입니다. BAO. 아까 음향 진동이 이제 50만 년 전에 암흑물질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터져고 그 자국이 이렇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로 잰 겁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음향 진동. 그거로 쟀는데 이거는 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초신성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는 암흑물질이나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속도는 CMB가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얼마냐면은 요 BA는 이제 아까 초신성은 뭐냐면은 최신의 천체를 갖고 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로컬 메저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CMB라는 걸 때문에 38년 후에 천체를 갖고 재는 거고 BAO라는 거는 그때 빵 터져서 흔적을 시대별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85에서 110억 년 사이에 되니까 가속 팽창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적에 가속 팽창한다는 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데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온 게 그 가속 팽창하는 거죠. 우주의 암흑물질이죠. 그게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사점이 약간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가속 팽창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람다 CMB, 콜드 다크 메터 이제 그 기존의 정통 모델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 전에 슬로안 서베이 하늘을 이제 탐사계에 있었어요. 이게 2000년에서 2020년 동안에 400만 개의 은하를 요거 분석한 겁니다. 근데 지금 DESI 서베이라는 거는 2021년에 착수해갖고 불과 7개월 만에 700만 개를 봤어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 3,500만 개를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결과는 가속 팽창이 틀렸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초신성으로 잰 결과도 이렇게 나옵니다. 초신성으로 된 건 빨리 가속 팽창하는 걸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오는데 만약에 암흑 에너지나 우주 상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암흑 에너지나 우주 상수가 있을 때, 근데 이렇게 돼요. 그 결과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팽창 속도의 문제지 암흑 에너지나 우주 상수가 있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암흑 에너지가 왜 가속 팽창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우주 상수를 뺐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없었던 거, 원래 방정식에는 없다가 중력 공개가 이제 별들이 한 군데 모이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좀 반대되는 걸 하더니 원래 없다가 다시 이제 뺀 건데 조르즈 르메트르가 아니다. 이거 에너지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약간 수학 저게 있는데 그냥 모르시고 저걸 해도 되고 다 저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저걸 이렇게 풀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이제 그 우주의 우자가 꼬불땅 뭐가 문제냐면, 거리 재는 게 힘든 겁니다. 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FRRW는 이제 그 사람 이름입니다. 프리드만, 르메트르, 그 다음에 로버슨, 그 네 사람이 이제 그렇게 꼬불땅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길이를 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프리드만의 방정을 써서, 그걸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푸는데,
이건 우리 1차원이면 거리낌이 제문되고 2차원 면적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제문되고 3차원도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죠. x제곱, y제곱, g제곱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근데 4차원도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게 대칭성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4차원공을 하니까 이 식이 좀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됐지.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이라는 건 쉽게 여기서 A 지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식을 갖다가 이제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프리드만의 방정식을 넣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산수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식이 프리드만 방정식에 그 결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우선 이제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거는 아까 이제 그 허브의 그 팽창 계수입니다. 파라미터고 A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커졌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 요만큼 있다가 이만큼 커서 얼만큼 커졌냐. 그 스케일 벡터라고 그러거든요. 말을 힘들게 얘기했는데 얼만큼 커졌냐, 몇 배 커졌냐 이 얘기입니다. 점 찍은 건 이제 미분했다는 얘기고 두 배 찍은 거는 이제 땅땅 찍어서 이제 또 한 번 미분했으니까 가속도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다 뭐 지수고 요건 이제 물질의 밀도. 물질의 밀도라고 하냐면은 우주 안에 물질이 많으면 쪼그라들 거 아닙니까? 물질이 많으면은. 그 물질이라는 게 암흑 에너지, 뭐, 비, 뭐, 이런 거 다 같아는데, 이거 다 물질의 밀도가.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다면은, 왜 그러면은, 이 우주 잠수가 있으면은, 우주가 팽창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까 요 식은 방정한 그 프리드만의 식입니다. 요 식을 보면은 팽창하는 속도는, 가속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제가 상수고, 파이 뭐 이런 거, 우주선 상수고, 요 물질의 밀도라고 했잖아요. 우주의 밀도. 요건 기세속도고, P는 압력입니다. 압력이 있는데, 여기가 보호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압력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팽창하는 게 되잖아요. 가속이. 그러니까 압력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압력이. 그러니까 압력이 마이너스가 무슨 의미냐 도대체. 우리 압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는 게 압력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누르는 게 압력인데 누르는 게 압력이 아닌 때도 있어요. 뭐냐면 고무줄 이렇게 당기면은 그건 압력의 반대 아닙니까? 마이너스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거품이 이렇게 생길 적에 텐션이 이렇게 생긴 것도 마이너스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서 저렇게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딱 보니까 압력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음의 압력, 혹은 반중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저건 수학적인 트릭이지 저건 진짜 그 음의 압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상수는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그 반중력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효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아니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하고 물리하고 개념이 전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틀립니다. 이거는. 점이라고 그러는 건 우리 수학에나 있는 거지 물리에 그것은 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이라는 건.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고 저건 단지 수학적인 트릭일 뿐이지 이제 과학서적이나 이런 데서 이게 음의 압력, 반중력은 잘못된 용어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용어를 쓰지만은 음의 압력도 아니고 반중력도 아니다. 다만 그런 효과를 낸다 뿐이죠. 왜냐면 그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암흑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보기로 하죠. 이건 이제 두 번째 방정식입니다. 아까 그리고 왜 요 식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가만히 있느냐. 이게 물질입니다. 첫 번째 물질이 있었는데 저렇게 막 팽창했어요. 팽창하면 시설이 됐잖아요. 그럼 요게 로가 물질의 밀도거든요. 저렇게 쫙 팽창했으면은 여기 이제 한 변이 A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라고 하면은 그 물질의 밀도는 A 부피분의 A의 3승분의 1 팽창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질이 아니고 빛 같은 거, 복사 에너지죠.
빛이라고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부피는 마찬가지입니다. 부피는 30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A가 또 하나 들어가요. 하나 더 적어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복사 에너지의 경우에는 그 이제 흑체 복사나 이런 식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우리 이제 우주가 공간이 팽창해 있으면은 빛 파장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늘어나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요 팩터를 하나 팽창해갖고 이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더해요. A의 4승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주의 물질의 밀도는 팽창함에 따라서 부피만큼 A의 3승이죠. 그만큼 줄어드는데 복사는 거기다 A의 4승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해결이 됐고, 그럼 이제 나머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우주 상수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어쨌든 이거는 암흑 에너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바탕에 있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암흑 에너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면은 이제 약 세 가지의 에너지가 하나는 물질, 하나는 복사 에너지, 하나는 암흑 에너지라는데 암흑 에너지는 건 이 공간의 에너지입니다. 공간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인데 그거는 안 변했다는 겁니다. 물질은 3분의 1 부피분의 1로 이렇게 희석이 되고, 복사 에너지는 거기다 더 이제 A의 4승으로 희석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물질의 밀도가 요거는 복사 에너지입니다. 복사 에너지는 아까 A의 4승분의 1을 감소한다고 딱 감소한 겁니다. 물질의 에너지는 이렇게 감소했고 진공 에너지죠. 우리 공간의 에너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대략 한 5만 년, 4만 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복사 에너지가 우세하다가 우리가 지금 한 90억 년 전까지는 물질이 우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속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90억 년 전부터는 지금 암흑 에너지가 우세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암흑 에너지가 뭐냐 그거죠. 암흑 에너지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리 공간이. 이게 진공이잖아요. 이 진공을 쭉 뽑고 여기 뭐 기체가 있지만 기체 다 뽑고 진공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입자로 다 얘기했잖아요. 전자다, 광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자장 이론은 뭐냐면 세상을 입자로 보는 게 아니라 파장으로 보는 거예요. 파장이 아니라 이런 장으로 보는 거예요. 필드로. 이렇게 이제 꼭 이제 그림을 그리자, 2차원으로 표시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겁니다. 물질이. 이게 꾸불꾸불하다가 여기 막 진동하고 이게 흥분된 상태 요게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디가 물질이고 뭐가 아닌 게 뭐죠. 그래서 세상을 전부 다 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기장은 전자는 전기장이 딱 있는 겁니다. 광자는 광자장이 딱 있고 양성장은 양성장이 딱 있고 이 세상은 그게 다 중첩이 됐다는 겁니다. 서로 작용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진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온갖 이게 추lum추lum추lum추lum추lum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장 이론은 얼마나 엄격한 이론이냐면은 폴 다이렉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건데 아주 수학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이론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입니다. 노벨상에 수십 개 나왔고 이 세상은 사실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장으로 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갖고 이제 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65년도인가 시니치로 도모노가 일본 사람하고 슐링거하고 파인만하고 이걸 해석한 이게 이제 세 사람이 다 각자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게 똑같다는 걸 밝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 천재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천재예요. 그렇게 똑같다는 걸 갖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양자장 이론에 의하면은 진공은 절대 무가 아닙니다. 진공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기보다는
에너지 투성입니다. 에너지 투성입니다. 어떻게든 이 진공이 장입니다. 근데 출렁출렁하다가 순간적으로 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출렁거리는 거 입장입니다. 많이 출렁거리면은 그다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나면은 그렇게 되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는 진공 에너지는 겉으로 보기 0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계속 나서 막 물부터 생긴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면 가상입자라고 합니다. 가상입자. 근데 이 가상입자가 왜 생기느냐? 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에너지고 이건 지속 시간입니다. 이건 프랑크 상수인데 만약 요물체가 생겼다. 그러면은 요물체가 요 입자가 아니죠. 양자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요게 생겼을 적에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에너지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시간이 길면 이 에너지는 짧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에너지들이 막 생겼다 없어 하는 겁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양자장에서. 근데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냥 진공입니다. 에너지는 0입니다. 이게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쫙 생겨.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양자 요동이라고 해요. 양자 요동. 퀀텀 플럭테이션. 그건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기본 법칙.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 정통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론의 그 기본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호주 어느 대학에서 한 건데, 쿼크 있잖아요, 쿼크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쿼크가, 이제 쿼크 세 개가 굴론이라는 입자가 막 돌면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난이 법석을 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사실 이거 4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을 이렇게 추락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죠. 요 박스 하나 크기가 2.4 팩토미터니까 양성자 2개가 들어가는데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없어졌다 살았다 이걸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공에서.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입자들이 생겼다 없어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가상입자입니다. 가상입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파이만이 이제 리처드 파이만이 한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전자 같으면은 시간이 막 거꾸로 가고 이건 가상입자입니다. 가상입자. 전자 두 개가 양전자 이렇게 만나면은 빛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아니에요. 가상 빛입니다. 버추얼 라이트인데 이게 버추얼 입자인데 이 버추얼 파티클이라는 것은 이름을 가상 입자라고 했는데 그 실제 입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입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관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그 뭐냐면 이 가상 입자는 없는 입자 아니에요. 있는 입자예요. 있는 입자인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측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가상 입자들이 무수하게 막 축축축축 되는 겁니다. 없었다 생겼다는데 그때 없어졌다 생기는 과정이 아까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생겼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냐면은 가상업자들이 생겼다 없어진 흔적만 하는 겁니다. 흔적만. 그렇지만 가상업자들을 측정할 수도 없고 직접 볼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증거가 있냐? 도대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예를 들어서 전자거든요. 전자가 이제 스핀이 있다고 하잖아요. 팽이 이렇게 이제 돌듯이. 근데 사실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팽이처럼 도는 건 아니죠. 사실 전자가 도는 건 아니거든요. 궤도를 돌거나 자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전하할 때 물질이 팽이처럼 돌면 이제 그 자석이 생기잖아요. 이제 자기 모멘텀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기존의 양자역학으로 계산하면은, 요걸 갖다 이제,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 뭐 이렇게 보죠. G, 스몰 문자로 G라고 하는데, 전자의 요 G를 재보면, 그러니까 자기적 성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걸 재보면은,
2가 나와야 돼. 정확히 2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1948년에 줄리앙 아카시모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2가 아니고 그 G값이 2.00011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가상입자입니다. 가상입자들이 여기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들이 가상입자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갖고 여기 변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이제 물리학자들이 정확히 계산을 한 거예요. 정확히 계산했더니 80년대에 이제 중위까지 소수점이야 하나, 둘, 한 3개, 4개, 16개 정도 이교 숫자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점점 이게 이제 그 측정이 정리되져 갖고 이론하고 어느 정도 맞냐면은 이 G값이 2.0000 이렇게 해갖고 소수점 이교 숫자 16숫자까지 왔습니다. 계산하고 이 가상입자 때문에 전자의 이 자기 모멘텀이 틀어진다는 거를 이론 예측하고 이거하고 유효 숫자 16자까지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가상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가상입자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효과만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캐시미어 효과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금속 파면인데요. 가상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막 가장 긴 놈, 작은 놈 막 있는데 이걸 아주 크게 작게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기는 좀 부족한 파장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골고루 다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파장 때문에 여기가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우리 쫙 이렇게 달아붙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론 예측한 거하고 실험한 거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죠. 그걸 가상입자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가상입자가 있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요거는 이제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걸 해갖고 전자하고 비슷한 거로, 이 표준 모형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그 외에 더 정밀한 물질을 찾는 저건데, 이거 정보고, 이게 뭐 소수점만 몇 대는 거 이런 걸 찾는 건데, 이건 이제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아까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는, 첫째, 진공 에너지 때문입니다. 진공의 에너지가 있는데, 기본 바탕으로, 그 에너지가 가만히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걔가 아까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아인슈타인이 우주 상수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양자역하고 관계없는 거네. 그 사람은 그 아까 프리드만의 식에서 이렇게 계산한 식이 있는데 그걸 계산하고 뭐냐면은 우주 상수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진공 에너지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주 상수는 진공 에너지 다시 말해서 암흑 에너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진공 에너지 현대 양자장의 그 엄밀한 양자장 이론으로 계산한 값은 요거고 우주 상수로 찾은 값은 요겁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냐면 10에 공이 120개의 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 프로볼레라고 해요. 아주 21세기의 대문제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거는 진공 에너지인데 우주 상수인데 그 잠깐의 에러가 아니고 1의 공이 120개만큼 틀린 거예요.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우주 상수가 틀린 게 아니고 양자요 그 엄밀하게 우리가 찾아낸 양자의 그 진공 에너지 값이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거의 분명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제 이런 다시 계산해 보면은 이제 공이 55개까지 줄기도 하고, 근데 40개 줄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 우주 상수의 그 진공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미시간호거든요, 미국에. 미시간호가 시카고에 그 시어스필드 이렇게 있고 하는데, 미시간호가 요게 길이가 500km고, 폭이 뭐 150km인가 그렇대요. 깊이가 80m고, 이 미시간호에 빅맥 2개 들어간 에너지입니다. 우주 상수의 값이 이 깊이 80m, 길이 500km, 폭, 평균 폭,
한 80에서 100km 되는데 빅맥 두 배 흐트러놓은 그 질량 에너지, 질량이 이건 에너지니까 뭐 같은 얘기죠. 그렇게 미약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주에 해고로 퍼져 있고 그것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응? 우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이렇게 이제 공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느냐? 이건 이제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겁니다. 붕! 이 크런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인공위성은 어떻습니까? 인공위성 또는 탈출 속도 지나면 계속 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하나는 인공위성 밖으로 나가고 쭉 나가죠. 계속 팽창하는 거. 세 가지 모델인데, 뭐, 사실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아는 거는 여기를 알고 있는 거죠, 여기를.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가속 팽창하고 있는, 이쪽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빅크런치가 하느냐, 빅뱅 하느냐. 잠깐만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99년인가 호주에 있을 적에 아주 이 책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던 책이죠. 우주의 5시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복사에다가 한국에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줬거든요. 책을 이제 치고 갖고 싸우지 말고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런데 우주의 5시인데 옛날에 이게 불가사의가 10에 80층이랑 120층인데 불가사의가 무리함수가 이루고 찰나가 10에 마이너스 18층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저자가 뭐냐면 예일 대학인가 뭐 어디 있는 사람 프레드 아담스하고 그레그 로플리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20년 넘은 책 아니에요. 다시 이걸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안 했는데 기본 컨셉은 똑같은 겁니다. 세부는 틀리지만은.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의 나이를 치수로 한 거예요, 치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주의 나이가 100억 단위잖아요. 100억 년 단위잖아요. 그럼 9년이니까 우주의 나이로 10의 구순이니까 10이죠. 우주의 나이로 10입니다. 10억 년 되면 10이고 10억 그러니까 이 숫자가 하나 갈수록 10배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우주 처음에 10의 1조분의 1조부터 해갖고 쭉 해서 몇 초 사이에 뭐가 일어나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요 시대를 원시식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11 마이너스 5승이니까 연수 지금 11의 050개분의 1년에서 10의 5승이니까 10만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거 이제 원시시대, 우주에. 이 사람이 몇십 고 보냅니다. 지금 이제 은하의 시대입니다. 은하와 별의 시대입니다. 요때는 왜냐면 10의 6승이니까 우주가 생긴 지 100만 년에서 10의 10상승이니까 1조, 100조 년까지입니다. 이때는 별들이 번창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우주 나이로 치면은 우주 나이로는 10살에 사는 거죠. 10살에 사는데 이때는 뭐 생명이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뭐 태양은 이제 앞에 뭐 50억 년 있으면 저렇게 이제 다 망할 거고, 다 이제 저거 될 거죠. 은하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우리 번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억 년 동안은 별과 은하들이 뭐 그런 데로 있는 겁니다. 이따가 쇠퇴기의 조합입니다. 이건 10의 15승이니까 1000조 년 후부터 1에 공이 30개, 39개 붙은 년까지입니다. 이때는 뭐가 되냐면은 싹 빛나는 별들은 다 죽습니다. 중성자별, 블랙홀, 뭐 이제 뭐 조그만 거, 뭐 이러다가 빛나는 별은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요 기간에는 1의 공이 39개, 그 세태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이래 되는데 이 세상 물체 원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풀뿌리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이제 끝까지 남는 게 전자하고 양성자거든요. 중성자는 다 깨져버리고 중성자의 지금 수명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대략 한 10에 뭐 39년인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모릅니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10에 40년 기가 막히죠. 10에 40년 승부터 10에 100, 공이 100개 들어간 년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블랙홀만 남게 됩니다. 블랙홀. 모든 별들은 다 블랙홀에 다 들어가게 돼요.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는데 블랙홀이 그건 영원 아니야.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티븐 호킹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에는 블랙홀에 들어갔던 거는 블랙홀 레디에이션이라고 복사라고 해갖고 결국은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블랙홀에 들어갔던 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가상입자라고 그랬잖아요. 가상입자. 가상입자가 블랙홀 옆 경계에 가면은 쌍성을 없어야 되는데 일부가 들어가요. 아주 극히 일부가 많아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물질이 날아가는 게 됐거든요. 증발을 입고 되거든요. 그래서 까무러치게 오래된 시간이 지나지만 결국 블랙홀도 다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블랙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블랙홀은 거의 수명이 무한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한 100승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조그만 블랙홀은 그냥 금방 저거 되죠. 그래서 결국은 블랙홀 다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10에 100승쯤 되면 어떻게 되냐. 101승이 이제 넘으면은 상상을 초월하지. 이래다가 공이 100개에 붙은 후에는 이 세상에 블랙홀도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양자, 양전자, 그 다음에 중성미자, 비, 요것밖에 안 남아요. 요것밖에 안 남고, 그때는 뭐가 되냐면 양자와 양전자가 이제 부호가 반대인 전자거든요. 요게 원자력이에요. 원자핵이 없이. 원자핵이. 이게 지구상에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물질인데, 앞으로 요것밖에 안 남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주가 엄청나게 팽창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팽창했는데 그 팽창한 크기가 얼마냐면은, 우주의 이 광경이 10에 181개 미터당 하나 있어요, 들어오는 거. 얼마나 흩어지는지 상상이 초월되는 거죠. 고기마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고기마다. 원자도 아니죠. 포지트론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지트론 빛만 나오고, 그냥 줄 길게 늘어진 빛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거로 계산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아까 다이슨 같은 사람이 이게 생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리뷰 오브 모던 피직스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생명이 가능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빛의 온도의 차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작용 속도, 그 다음에 열 발산 속도, 그 다음에 이 두뇌 작용 있잖아요. 정보 처리가 해서 이게 동면할 때 해갖고 생명이 그때 있다는 거예요. 포지티브로 만든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재작 2020년에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허접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어마어마한 우주에 생명을 한다는 게 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 아시지만 펜로즈죠. 수학자로서 유일하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2020년에.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은 공형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Conformal Cyclic Cosmology.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 이제 끝낼 것 같은데. 노벨상은 2분의 1 수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블랙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스티븐 호킹하고 둘이. 수학자인데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논문인데 원래 이렇게 수학자라고 이런 사람들 수식을 지저분하게 안 써요. 딱 이렇게 논문 답니다. 네 페이지인가? 네 페이지. 수식 하나도 없어요. 컨셉만 딱 쓰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이런 게 물리 저널에 유명한 물리학자들 이런 몇 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봅시다. 이제 이게 우주입니다. 빅뱅 1초 후에 10광년이 있어요, 우리 우주가.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쫙 이렇게 갔다고 하죠. 한 4광년 갔다고 하고, 또 어떤 물질이 갔을 거예요. 물질이 무지하게 많은다.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920억 광년으로 커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이렇게 갔다면 우리가 지금 4년 갔으면은 지금 요 우주에서는 이게 이제 328억 년에 갔어야 되겠죠. 이렇게 900 몇 배죠? 92억 배 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늘었을 겁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4년 동안 가고 빛으로 여기는 이제 328년 동안 갔는데 그럼 빛은 얼만큼 갔겠습니까? 빛이라는 데 걸린 시간은. 자,
여기서 이제 가는데, 이제 빛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게 8번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 빼고 얘기하죠.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저기 가는데 몇 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분이 걸리는데, 빛이 만약에 고속도로 왔다 이렇게 가면 빛은 얼마큼 걸렸냐. 빛이 예를 들어서 4광년을 갔다. 그럼 빛 자체는 몇 년이 걸렸냐고. 제로시. 네? 네? 제로타요? 맞습니다. 빛은 하나도 시간을 경험하지 못해요. 빛한테는 시간이 하나도 안 간다. 다른 사람한테는 빛이 같지만 빛한테는 아까 특수상 배성이라면 빛은 저기 질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이 될 적에는 어떤 일이냐면 질량은 빛이 무한대가 되면은 질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인 이꼴 MC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빛은 질량이 없는데 무슨 MC 제곱이 있어요. 그죠? 빛은 M이 없잖아요. 빛의 속도가 되면은 질량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점은 한 지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제로입니다. 제로.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아까 그런 우주에서, 그걸 이제, 동형 우주라고 하는데, 그런 우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우주나, 요 각도가 똑같고, 모든 게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질량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빛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질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빛만 있었어요. 근데 우주가 나가 퍼져갖고 지금 이제 빛만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도 질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이제 수학적으로 그게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그게 계속 다시 생기잖아요. 여기서 빛만 있는 우주, 팽창을 해요. 물질이 막 생겼다. 근데 물질은 허상이라는 얘기죠. 허상이고 다 터져버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이제 수학적으로 처리해서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게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끝없이 우주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뭐 이것도 심각하게 논문을 내서는 거죠.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응? 그 비파지 않고 아까 시행기 있잖아. 거기에 지금 요게 그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첫째 수학적으로 그 동형이라는 거하고 물리적으로 보면 수학하고 물리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무한히 반복한다는 개념은 수학의 개념이지 물리학의 개념은 아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플럭테이션, 아까 이제 배경복사의 그런 게 이제 점점 그전께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전 우주에. 근데 지금 깨끗하거든요. 그럼 어디 갔냐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렇게 만약에 무한히 반복된다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고 합니다. 옛날에 뭐가 있었냐. 계속 반복되면 그 옛날에 뭐가 있었냐. 그래서 그래서 수백 명의 그 아주 선단 물리학자들이 한남자 노벨상 받았지만, 그거 주장은 좀 그만 폐쇄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약을 하자면은 우주의 암흑 에너지, 진공 에너지들은 우리가 팽창하고 있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근데 그 암흑 에너지의 값이 얼마고 그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그건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거에 대답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그 사실에 접근하게 그런 저걸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거 큰 시대가 아니고 아마 뭔가가 결정이 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